예, 오늘 우리가 같이 토론할 주제는 금융화와 주주자본주의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가입니다. 이 주제로 연설을 하실 분은 강동훈 기자인데요. 레프트 21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개간지 마르크스 21에도 경제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강동훈 기자의 연설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금융화와 주주 자본주의 관련된 건데요.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앞서서 이제 일단 이게 한국에서 갖는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보 학자가 이제 경제학자가 장하준 교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분의 책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권이 팔린 책들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이 금융화와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을 이제 주요 화두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 재벌 문제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경제 논의가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융화와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재 경제 위기를 당연히 분석하는 틀이기도 한 동시에 또 이제 그 어떤 경제 대안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간략하게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경제에서, 그러니까 막스주의 경제학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화폐를 이렇게 매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이나 2억을 벌었는데 내가 공장을 더 증설하려면 뭐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1억, 2억을 당장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다른 자본가는 지금 당장 투자를 확대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금융이 매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돈이 사회의 유유 자본, 유유 어떤 그 화폐를 이렇게 결집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고,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뭐 기업에 돈을 대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고, 그리고 돈을 자기한테 맡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그 대부분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개에서 오는 그 일종의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제 오늘 논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거, 생산의 확대 이런 거를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금융이 없다면 내가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나 스스로 모을 때까지는 절대 예를 들면은 공장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전에라도 더 축적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좀 더 축적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런데 어떤 몇몇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가 생기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금융 회사들이나 어떤 개인들에게 대출해 준 돈도 회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기업이 또 망하게 되면 또 금융권의 부실을 뭐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는 점이 그 금융의 이제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금융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제 위기가 한 25년, 한 3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금융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게, 예를 들면 이번 위기가 2008년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뭐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2008년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끝날 판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막 한때 그 즈음에는
일간지들의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설명하는 일들이 나왔었죠. 그 일종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그 가계대출이 뭐 1,000조가 됐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계부채가 급증을 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좀 그러니까 좀 기업들이 나름의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처음에는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6개월 후에 내가 어떤 석유를 내가 지금 수입을 해서 6개월 후에 돈을 주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 어떤 계획을 제대로 짜거나 손실을 보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몇 개월 전에 그거를 뭐 달러당 1,000원으로 그 석유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계약을 미리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어떤 금리 차를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엄청난 이제 거래가 이제 증대된 거죠. 특히 이 환거래 아까도 말했듯이 이 환율의 변동이 계속 심하기 때문에 그 환거래를 위한 어떤 투기가 그 노린 투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조 달러씩 그 전 세계 GDP가 한 60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하루에 몇 조 달러씩 그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라면 금융이 굉장히 얼마만큼 이제 비대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삶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는데 뭐 아까 말했던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다음에 어떤 무슨 할부대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1920년대부터 꽤나 활성화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차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할부로 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는 완전히 금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서 뭐 한 달이나 뭐 2달 후에 돈을 갚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금융에 연결된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금융에 많이 더 이제 연동이 되게 된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의 굉장히 급속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그 70년대 이후부터 해서 80년대 들어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금융의 급속한 성장과 이것에 기반해서 그 뭔가 커다란 수익을 거두는 것 같았던 금융기관들이 지금 다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뭐 현재 금융위기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스페인의 위기나 이런 것들도 미국의 위기나 이런 것 유럽의 그 다양한 그 위기를 보면은 다 은행들이 엄청 부실해져 있고 그 은행들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돈을 막대하게 쓰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어떤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서 경제 위기의 어떤 책임을 그 금융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금융자본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들이 막 저지른 온갖 어리석은 그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막 이러저러하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완화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 논란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진보 진영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금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전 세계에서 뭐 이 소위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자본가들 그리고 주요 자본가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 그러니까 굉장히 친자본주의적인 그런 언론이죠. 그곳에서도 그 2008년 위기 이후에 이 금융 규제를 과연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막 논란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어떤 탐욕 그리고 금융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규제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좀 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주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번 위기가 터진 이후에 나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도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좀 유명한 급진 좌파들
중에서 뭐 디메닐과 레비라고 하는 경제학자나 뭐 쉐네, 뭐 데이비드 하비 이런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미 어떤 이 신자유주의를 어떤 금융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대안을 내놓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딱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1980년대 이후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금융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꼽아보면은 30년, 70년대 이후의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외채 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정희의 정부에서 굉장히 급속한 공업화를 한 이후에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외채 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벌어질 뻔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벌어진 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말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막 대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 거품이 꺼진 것의 여파가 와서 일본 경제가 한 20년 가까이 계속 거의 정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이 안 알려진 것인데, 그 즈음에 그 91년, 92년 즈음에 사실은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그 지역의 그 북유럽 지역,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도 엄청난 은행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 정부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1, 2, 3대 은행을 다 국유화해서 겨우 구제를 했던 그런 이제 위기가 90년대 초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97년에 이 외환 위기를 겪었었죠. 동아시아 전체와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러시아나 뭐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제 터졌던, 어쨌든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00년대에 IT 거품이 이제 꺼지는. 그래서 제가 좀 주요하게 꼽아본 것들이 요 정도인데,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그 주요한 논설위원 중에 한 명인 마틴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융공황의 시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꽤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마틴 울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200건의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 시대와는 분명히 이 형태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이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했던 것과 함께 그렇게 물론 경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각한 금융위기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과 함께 굉장히 잦은 빈도로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금융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류 진영에서도 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이 주주자본주의 주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는 이 진보 진영에서의 논의인데, 근데 이 사실은 이 금융화나 혹은 주주자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내에서도 다 설명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주되게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주주자본주의 혹은 이 금융화에 대해서 이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것이 이제 주주자본주의라고, 이제 금융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융이 몸통이 돼서 실물 경제라는 꼬리를 흔들어대는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금융이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뭔가 이 기본적인 역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하게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장하준 교수의 표현대로 뭐 금융이 실물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메닐 랩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금융 패권이 이제 재확립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금융이 뭔가 이 산업을 이제 지배하는 이제 체제가 됐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손하게 중간에서 돈을 이렇게 매개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좀 받는 정도였는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는 금융이 이제 막 실물 경제를 쥐고 흔드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의 핵심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의 그 목표가 되니까 기업이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그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확대를 해서 이윤을 거둘까, 이런 이제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어떻게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에 이제 더 관심을 많이 쏟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 힘이 더 커지고 금융자본의 힘이 더 커지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어떻게 그 뭐 배당을 할 것인가, 몇 개월 후에 배당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투자 부진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때 뭔가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임금이나 복지가 삭감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금융이 이 단기 수익성 경영을 기업들에게 강요해서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90년대 초반에 만약에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고, 지금은 최근에는 금리가 이제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 전에는 정기 적금을 들면은 이자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부터 막 그 금리가 막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 정기 적금을 들어놨으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는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금리가 만약에 2000년대처럼 낮았으면 어떨 거 같냐.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면서, 이게 바로 이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실업이나 비정규직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그 고용 조건을 더 악화시켜서 빨리 수익을 거둬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제 좀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경영자가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됐다라는 주장을 몇몇 이 금융화론자들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주장에는 이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이제 경영자가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대 때 더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금융화론자들 내에서도 경영자가 더 권한이 약해졌나 강해졌나, 이거는 이제 논쟁점이긴 한데, 뭐 특히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재벌이 한국에서는 큰 문제니까 재벌 총수들의 권한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이제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보면 한진중공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진은 재벌이고 재벌이 정리해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진이 재벌가가 원래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들이 자꾸 이렇게 수익성 강화를 요구하니까, 단기 수익성 강화를 요구하니까 한진 그 재벌 총수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이제 설명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어쨌든 그 금융 주주자본들한테 굴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과 달리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논리로 이제 발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전처럼 뭔가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 늘리고 하려면 주주자본에 맞서서 재벌 경영자,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 뭔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논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하준 교수 등이 주장하는 그 재벌 타협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가 약간 좀 고약한 것이 재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2004년에 KBS에서 한국 경제 무엇이 대안인가라는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전경련 이쪽에서 다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전경련의 그 당시에 이제 전경련 전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투자 부진의 원인이 주주자본주의에 따라서 경영진이 단기 실적주의에 크게 집착하고 그 다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돈을 계속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리 자체가 이제 이게 웃긴 게 이제 이 재벌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고약한 상황인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제가 장하준 교수가 막 그 재벌들의 그 경영권 자체에 굉장히 방어에 커다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이 금융화 이런 그리고 좀 약간 뭐 그것의 특별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 주주자본주의론에 대해서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비판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 금융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주주자본주의론에서 주요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주주자본주의론에선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게 바로 이제 그 대처나 레이건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국과 미국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말에 볼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년대에는 각 정부들이 투자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금리 정책을 썼었는데 70년대 말에 이제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80년대 초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융 위기로 나타난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이 미국 은행들한테서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뭐 브라질, 그다음에 뭐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이 다 그 당시에 외채 위기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그래서 이 많은 금융화론,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금융자본이 이때 결정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메닐 레비라고 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학자는 이거를 볼커의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은 제가 뭐 약간 이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쿠데타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고 하는 것이 꼭 금융기관들한테 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매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금리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꼭 그 금융기관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산업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금 모아서 저축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이 나쁠 게 없는 거죠. 반면에 돈을 많이 빌린 당연히 기업들이라면 당장 커다란 위험에 빠지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연루되는 게 금융기관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들도 금융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나 저금리 자체가 그들에게 특정하게 더 이득이 된다, 금융자본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것이 이 주주자본주의론에서 주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굉장히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대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그 IMF 이후에 늘려온 게 사실이에요. 비율이 뭐 한 그 4, 5% 정도에서, 자본금의 한 4, 5% 정도에서 한 7, 8% 정도 이렇게 쭉 성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기업 보유금이 엄청나게 또 증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뭐 화폐로, 아니 당장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해도 뭐 수십조 원이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배당을 위주로 경영을 했다고 하는 것과 약간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업들 내부에는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배당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라는 논리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뜻하는 바는 뭔가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배당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에서 투자를 줄이는 것과는 직접 연관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삼성전자가 제일 배당을 많이 하면 이건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건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건희가 그 지난해에 800억의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다 먹고 쓰는데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그 사람이 어딘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자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윤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또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부자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부자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투자를 줄이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이 꺼졌다고 했는데, 그 IT 거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 IT 산업이라고 하는 생산 산업 분야에 뭔가 돈이 잘 벌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꼭 IT 분야의 자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벌어들인 돈을 그 IT 산업에다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단지 이것이 딱 이렇게 배당금이나 이런 것 자체가 투자를 줄인,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투자를 줄이는 효과 그 자체를 내는 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들면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화의 이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떴었는데, 스티브 잡스인가요? 그 사람, 그 애플 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애플에서 처음으로 17년 만에 배당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애플에는 현금 자산이, 1천억 달러가 쌓여 있는데, 그 1천억 달러를 쌓을 때까지 스티브 잡스가 절대 배당에 반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하고자 한 거는, 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경영한다는 그 최첨단을 달린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는 전혀 경영권에 큰 도전을, 물론 이 사람이 한번 쫓겨난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는 커다란 그 도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보자면은, 과연 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급성장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주가 막 기업 경영에 강요하면서 니네 배당을 빨리 해. 안 하면은 니네를 경영진을 날려버리겠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주자본주의나 금융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약간은 좀 그 주주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보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기업에서 배당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팔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개입해가지고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니네 왜 배당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 데에는 너무 시간과 어떤 노력이 많이 드는데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들이 하는 건 뭐냐면 팔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어떤 주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강화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이제 금융화 자체를 어떤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봤을 때 결정적인 이 금융화나 주주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그 70년대 전까지는 금융자본이 그렇게 공손한 어떤 이런 중재자 역할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는가, 소위 쿠데타를 성공시켰는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 산업자본이 더 우위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산업자본들이 금융자본의 지배를 공손하게 받아들였는가? 다른 질문을 하자면,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이전에 미국에서 자본의 비중이 한 15%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전체 자본에. 그런데 이 15%밖에 안 되는 자본이 어떻게 나머지 85%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할 수 없다. 단지 이렇게 금융화 혹은 주주 자본의 권력 강화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신자유주의 언론이나 금융 엘리트들이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언론들의 주장이 사회 전체에서 왜 먹히게 됐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 이전까지는 왜 이 금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금융 지배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어떻게 전 세계 지배자들을 사로잡게 됐고,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어떤 금융화 이런 것들이 그 물적 토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설명하려면 이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그 이윤율이라고 하는 걸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 이후에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뭔가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개별 기업들도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확대를 했는데 70년대 이후에는 투자 확대를 마땅하게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축을 크게 늘리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기업에서의 유보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자본가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들이 저축해 놓은 그 돈을 당장 자신들의 실물 투자에 확대하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금융을 통해 가지고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금융으로부터 어떤 금융 자본으로부터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대 산업자본가들 내에서도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4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크게 성장한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수익이 남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뭔가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발전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미국 자본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성장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또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물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소위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런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떨어지는 이윤율을 만회해보자 하는 이런 시도들로서 저는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왜 소위 이제 주요 산업자본인 재벌인가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는 좀 대치되죠. 장하준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재벌들이 이 신자유주의나 금융규제 완화를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결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끝내야 되죠. 예. 결론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금융자본들만이 아니라 산업자본들과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자본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이런 금융규제를 완화하게 된 물적 토대가 이런 것이라고 한 이런 상황, 즉 떨어지는 이윤율 내서 자본들이 뭔가 나름대로 그런 이윤을 회복하기 위하고 뭔가 좀 수익을 거둬보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그들이 협심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한 거라고 한다면 이게 단지 금융을 규제하는 문제만으로 이 어떤 위기, 저성장, 그것에 따른 뭐 복지삭감, 임금삭감, 해고 증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화론자들의 흔한 주장의 결론이 아까 제가 장하준 교수를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어떤 그런 산업자본과의 타협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좀 더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대안은 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이 자본, 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의 그 맞서 싸우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대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